여러분, 비만이 전염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적으로 비만이 전염병만큼이나 빠르게 매년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현대인의 삶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질환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내장 지방이 주요 원인인 바로 이 뱃살입니다. 혈관 질환을 부르는 시한폭탄인 이 뱃살 속에 내장 지방 안에 있는 지방세포는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건강 읽어드립니다에서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이 뱃살, 내장 지방을 녹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질병이 무엇일까요? 바로 비만인데요. 고도 비만의 경우는 사망 위험이 무려 29%나 증가를 하고요. 간암의 발생률이나 사망률도 3배까지 상승시킨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즉 비만 치료는요, 단지 몸매나 외모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20, 30대의 뱃살과 중년의 뱃살에 차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성호르몬과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중년 여성분들의 경우는 기초대사량과 근육이 모두 감소하죠. 그러면 비만의 가속도가 붙고 또 나이가 들면서 내 몸에서 체중을 조절해주는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식욕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몸속에는 지방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비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비만은 키와 체중으로 계산하는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복부 비만은 좀 다릅니다. 바로 허리둘레를 측정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내장 지방이 있다면 뱃살 쪽으로 찌게 되니까 허리둘레가 커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줄자로 배꼽 주위의 허리둘레를 측정해 봤을 때 남성 기준으로는 90cm, 여성은 85cm 이상일 때 내장 지방이 축적된 복부 비만으로 판단을 합니다. 단, 이 수치는 전체 지방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 이상이라고 판단이 되면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런 뱃살에도 유형이 있는데요. 이 유형에 따라서 위험도가 달라지거든요. 현재 뱃살로 좀 고민 중이시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 유형 중에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는 옆구리형, 둘째 아랫배형, 셋째 윗배형, 넷째는 울룩불룩한 형태입니다.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일단 옆구리형 같은 경우는요, 주로 피하 지방이 쌓이는 부위예요. 복부 비만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여성분들의 경우는 산후 비만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아랫배형. 아랫배형은 옆구리형의 진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피하 지방형이기는 하지만 윗배형까지 갈 수 있다는 위험 신호가 되겠죠. 세 번째, 이 윗배형부터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남성분들은 처음부터 윗배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내장 지방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라고 보셔야 돼요. 마지막 4번째 울룩불룩형은요,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이 모두 과다한 상태죠. 즉 수명을 단축시키는 뱃살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혈관 합병증, 또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체지방이라고 하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피하 지방은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이 복강 내의 지방은 내장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피하 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뱃살을 잡았을 때 두툼하게 잡히고 물렁물렁한 느낌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앉아 있을 때 뱃살이 여러 부분, 여러 겹으로 접힌다면 피하 지방일 가능성이 높죠. 자, 이런 피하 지방은 뱃살뿐만이 아니고요. 허벅지나 팔뚝, 엉덩이와 허리 같이 전신에 걸쳐서 축적이 되고요. 비만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심장이나 관절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피하 지방보다 우리 몸에 더 큰 무리를 주는 것이 바로 복부 지방이라고 불리는 내장 지방입니다. 이 내장 지방은 복강 내부에 있고 내부 장기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눈으로 보이지가 않죠. 그렇다면 이 내장 지방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장 지방의 특징은요, 이렇게 앉아 있어도 뱃살이 울룩불룩 접히지 않고 두툼하게 윗부분이 튀어나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임산부처럼 유독 윗배가 나온 것처럼 보인다면 나의 복부 비만형은 내장 지방이 많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하는 이유가 이 내장지방은 비만의 핵심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장지방이요, 피하지방에 비하면 지방대사의 활성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내장지방이 1kg 늘어난 것이 피하지방 5kg이 늘어난 것과 동일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장지방의 정말 큰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장지방의 위험성과 특징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종종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피로감을 좀 유난히 자주 느끼거나 속도 소화가 안 되고 좀 더부룩한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안 생겼던 트러블들이 피부에 막 올라오는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혹시 몸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건강검진을 받아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증상들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그 원인이 바로 만성염증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성염증의 주된 원인으로 비만과 지방세포의 과다축적을 꼽는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내장 사이사이에 찐득하게 끼어있는 내장지방의 지방세포에 주목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세포는요,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염증을 매개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 염증을 매개하는 물질이라는 게 결국은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염증 물질이 계속 쌓이면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되겠죠. 비만인 경우에 정상 체중인 사람들보다 잔병 치레가 더 잦은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긴 만성염증은요, 쉽게 해소되지 않는 피로감, 무력감, 소화기능 장애, 두통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내장지방으로 인한 만성염증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하죠. 이 복부의 내장지방은요, 주로 우리 몸에 남는 포도당을 저장하기 위해서 생기는데요. 이렇게 내장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포도당을 대사하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복잡한 신호전달 과정을 방해하게 돼요. 체내에 포도당이 많으면 내장지방이 쌓이고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서 포도당의 대사를 방해하니까 더 많은 내장지방이 쌓이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은 혈중 포도당 수치, 즉 혈당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을 하고요. 결국은 혈관이 좁아지다 못해 막히는 동맥경화나 협식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내장지방은 혈관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몸속의 묵은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명 마른 비만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른 비만은 말 그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말랐고 체중도 정상 범주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체지방량이 과도한 경우를 뜻합니다. 남성은 체지방률이 25% 이상, 여성은 30% 이상일 때 마른 비만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은 지방량에 비해서 근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복부 위주로 지방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팔다리는 가늘지만 배만 볼록하게 나온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내장 지방이 많기 때문이겠죠. 이 마른 비만인 사람들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과 같은 대사성 질환에 더 취약합니다. 더군다나 본인의 체중이 정상이다 보니까 자신이 비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건강관리에 소홀한 편이라 오히려 더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돼요. 나이살 먹는다라는 말 모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실제로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도 쉽게 찌는 경향이 생기는데요. 특히 배나 옆구리와 같은 복부 쪽에 군살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평소 먹는 양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이런 나이살이 찌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나이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호르몬 변화 때문으로 꼽는 것이 통념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감소하고 성호르몬도 감소하거든요. 그러면 근육량도 줄고 내 몸의 신진대사량도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소모하는 에너지 양이 줄어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식 섭취량의 변화가 없더라도 평소보다 살은 점점 더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내장 지방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일단 이 내장 지방이 생기는 원인인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야식과 음주를 줄여야 합니다. 피하지방과 마찬가지로 적당량의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 역시 필요하고요.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을 복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최근 식약처에서
이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 것이 있는데 바로 락토페린입니다. 락토페린은 락토는 우유라는 뜻이고요. 페린은 철분, 이 두 가지의 합성어인데요. 우유 속에 존재하는 철과 결합된 당 단백질입니다. 말 자체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접해본 성분이거든요. 사람과 젖소의 초유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고 모유에서도 높은 농도로 발견됩니다. 이런 초유를 통해서 락토페린 1kg을 얻기 위해서는 원유가 무려 15에서 20톤 정도나 필요하다고 해요. 즉 원유의 0.006% 정말 급소량만 추출되는 귀한 원료이다 보니까 핑크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죠. 락토페린은 FDA에서 안정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이고요. 유럽 식품안정청에서도 신소재 식품 원료의 노벨 푸드로 등재할 만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락토페린은 어떻게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까요? 첫 번째, 체지방을 감소시켜줍니다. 우리 몸속에는 사이클린 AMP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 물질이 지방세포를 분해하고 에너지로 사용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지방세포 내에서 이 물질이 증가되거나 또는 활성화가 되면 지방세포의 분해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락토페린이 이 물질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요. 식이 조절을 너무 무리하게 하면 지방도 물론 빠지겠지만 근손실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근육은 기초대사량을 높여서 요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체성분이거든요. 그런데 락토페린이 이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지방세포를 빠르게 분해시켜줍니다. 사실 지방세포는 어릴 때 그 개수가 결정되거든요. 우리가 살이 찔 때요, 지방세포의 개수가 늘어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지방세포가 몸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쏙쏙 흡수해서 그 크기가 증가하면서 살이 찌게 되는 거예요. 특히 지방세포는 철분을 먹이로 삼아서 성장을 하는데 락토페린은 지방세포의 영양분인 철분과 빠르게 결합을 해서 철분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포의 영양 공급로인 신생혈관을 억제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지방세포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지방분해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죠.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과체중인 사람 대상으로 별도의 식단 조절이나 운동 없이 8주간 300mg의 락토페린을 매일매일 섭취하게 한 결과 4주 만에 체중이 감소하고 8주가 지났을 때는 체중은 물론이고요. 체지방, 엉덩이 둘레, 허리 둘레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만병을 부르는 위험 요소 내장 지방은 12.3%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식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다이어트 했을 때 최대의 적이 뭘까요? 바로 식욕이죠. 특히 비만한 사람일수록 식욕을 잘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호르몬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식욕을 조절을 할 때 있어서 가장 크게 관여하는 건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 호르몬은 지방세포에서 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비만인 사람일수록 렙틴이 과도하게 분비가 됩니다.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식욕 조절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잔소리도요. 한두 번 들을 때는 말을 잘 듣지만 계속해서 듣다 보면 오히려 무뎌지고 들어도 말을 듣지 않잖아요. 이걸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비슷한 원리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도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여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게 돼서 오히려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특히 다이어트로 인한 무리한 절식은 식욕을 조절하는 데 더욱더 큰 어려움을 주게 되고 결국은 폭식과 과식을 참지 못해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락토페린은 렙틴 수치를 조절해서 식욕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효과로 인해서 최근 락토페린이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검색만 해보셔도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락토페린 제품을 고르는 것이 현명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락토페린 제품을 고르실 때는요, 3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프리미엄 우유에서 추출된 것이냐 하는 거예요. 락토페린은 우유에서 추출이 되는 성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유의 시작인 이 소가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소인지, 이 소에서 생산된 우유의 등급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실제로 자연 방목한 건강한 소의 우유는 사료를 먹인 소의 우유와 비교했을 때 카로틴이나 루테인, 비타민 A, 비타민 E와 같은 각종 영양소의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유에서부터 성분의 차이가 나는 제품이다 보니까 프리미엄 우유에서 추출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생산 24시간 이내에 공장으로 도착한 신선한 우유에서 순수하게 100% 추출한 제품인지도 체크하시면 좋겠죠. 두 번째, 장용성 락토페린인가? 우리가 락토페린을 섭취해서 효과적으로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는요, 락토페린이 위가 아닌 소장 점막까지 잘 도달해서 이 소장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돼야지 지방 조직까지 전달이 잘 되거든요. 문제는 락토페린은 위산이나 소화효소에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락토페린을 그냥 먹었을 때는 위산이나 담즙산과 같은 강력한 소화효소에 의해서 사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락토페린의 효능을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제품을 구매하실 때 꼭 신경 써야 하는 게 바로 락토페린이 녹지 않고 온전히 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에서 녹는 장용성 락토페린인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순도가 높고 함량이 높다고 하더라도 장까지 온전하게 도달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락토페린의 효과가 유명해지면서 다양한 회사들에서 락토페린 제품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케이스에 있는 락토페린이라는 이름만 보고 고르시면 안 돼요. 오랜 연구 결과로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면서도 안전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내 몸의 염증 창고, 내장 지방을 녹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자, 락토페린을 구입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방법 잘 체크해서 효과적으로 복용하시기를 권하고요. 더불어 올바른 식습관과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